신백훈 정의각당의 구아리 앵커입니다. 공산 위기에 나라 구한다는 이름입니다. 애국 교수들이 사관의 심정, 고발인 심정으로 젖을 출판한 문재인 흑서 이 책은 전국민 3회의 필독과 전 가정에 소장해야 할 도서입니다. 제8편 이창희 교수의 글, 반일파리로 국제법 질서를 부정한 문재인 편입니다. 10권 이상 구입 증정하기 운동 중입니다. 나라 살리는데 동참 바랍니다. 신백훈 박사는 저자별 글을 낭독하고 동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시청과 전파하시어 나라를 구합시다. 네, 다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이 정말 악의적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역사를 무시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집권만큼은 절대 막아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흑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교수들의 모임 정규모 교수님들께서 참 좋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오늘 8번째 편 전후 국제법 질서의 부정과 반일 정책,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65년 체제의 파탄, 이창위 교수님, 서울시립대 교수님 좋은 글을 써줬습니다. 의병 신백훈이가 조곤조곤 낭독을 하면서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도 지금 이렇게 낭독 안 하고 속독으로 읽고 2번 읽고 이렇게 낭독 3번째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책을 꼭 10권 이상 사서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하자는 운동을 펼치면서 한 편 한 편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소제목,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 우리의 일본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복잡하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일본은 패전 후 민주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했고 다시 강대국이 됐다. 적국은 아니지만 동맹도 아닌 이 국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 쫓아가야 할 롤 모델로 존재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우리의 대일 정서는 급변했고 정치인들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일본은 한국 정치인에게 그렇게 상징 조작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조작된 상징은 국민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도구가 된다. 나치 독일에서 그랬듯이 대중은 정치인의 주장과 매스컴이 일방적 정보에 쉽게 쇠뇌되기 마련이다. 특히 SNS가 범람하는 정보 홍수와 과잉 커뮤니케이션의 시대에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인화성을 갖는다. 그만큼 일본에 대한 가짜 뉴스나 선동은 확대 재생산되기 쉽다. 그래서 정치인은 대일 메시지를 신중하게 발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고 호언장담하다가 IMF 사태를 맞았다. 반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오부지 선언으로 한일 협력을 위한 새 지평을 열었다.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은 임기 말에 독도 문제를 이용해 지지율을 만회했으나 한일 관계는 나빠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번복해서 결국 무산됐다. 김대중,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하면 대부분 역대 대통령들은 한일 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정략적 이용을 넘어서 한일 관계를 거의 파탄시켰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친일 프레임으로 외교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공동 책임이 있겠지만 편향된 대일 인식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8월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하여 일본에 대하여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여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쩝쩝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국민에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곤소리 치는 상황을 자제하겠습니다. 라고 하여 선전포고에 가까운
강경한 반일 정책을 천명했다. 이때부터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주장이 문재인 정부 반일 정책의 슬로건이 됐다. 참 엉터리입니다. 당시 반일 정책은 한국 전체에 존재해온 반일 감정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 메커니즘이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한일 관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특별히 한 정파에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은 단순한 한일 관계의 악화나 파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집요하게 밀어붙인 종북 종중 정책과 그로 인한 한미 관계 악화의 출발점이자 촉매였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이 풍토병이 된 한국 정치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것은 임계치를 넘는 외교적 대참사였다. 반일 정책의 후과, 나중에 드러난 잘못, 후과.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항하여 2019년 7월 1일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를 했다. 그러자 한국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죽창을 들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임진왜란이나 동학운동에 등장하는 죽창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그렇게 표현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자유무역이나 공정무역이라는 국제통상규범의 원칙에 위배된다. 일본의 조치는 불과 그 며칠 전 오사카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선언에도 어긋난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일본의 규제는 우리의 국민의 분노를 사고도 남았다. 결국 한국 정부는 그해 9월 11일 이 문제를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조치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즉 가티에 규정된 일반적 최혜국 대우, 무역 공식의 공포 및 시행,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반도체 소재나 부품에 대한 공급은 일본 업체의 해외에 투자한 기업과 수입처 다반화로 대부분 회복됐기 때문이다. WTO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한 분쟁 해결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미국이 반대로 2019년 12월부터 향소 절차가 마비된 WTO는 무역 분쟁 해결이라는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당시 수출 규제가 가져올 득실을 냉정하게 평가하여 좀 더 신중하게 의미 있는 대항 조치를 일본에 취하는 것이 현명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국민은 특히 정치인들의 심사숙고하지 않는 포퓰리즘 주장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전 장관이나 최재성 전 의원은 거리낌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7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가를 올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일본을 비판했다. 최재성 전 의원은 7일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해. 의병을 어디다 있다 소리를. 의병을 함부로. 의병과 죽창이 난무하는 정치적 주장에 맞춰 문재인 의병도 강경한 대책을 내세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다시 꺼냈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파기까지 언급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WTO에 일본과의 분쟁을 회부하면서 한국이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국민의 반일 감정은 하늘을 찔렀고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정부와 여당이 강경책을 우려하는 여론도 있었지만 소용없었다. 죽창으로 상징되는 반일 정책은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은 WTO 총장 경선에서 한국을 지지하지 않았고 유명희 본부장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지 못했다. 한미일 공조가 튼튼했다면 유명희 본부장이 결선 투표에서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ILO 사무총장 경선에서 참패한 강경화 장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가 과거사나 현안에 대한 사과와 양보를 계속 일본에 요구하면서 양국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외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다음은 한일 관계의 개선, 외교 정책의 정상화. 외교는 상대가 있기에 완전한 승리가 불가능한 영역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상식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일을 계속 정권 때마다 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 쪽팔린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쪽팔린다고. 국가 간의 갈등은 국제법으로 실현 가능한 합의를 끌어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상을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독도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는 죽창가로 국민을 선동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선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정신 승리뿐이다. 정치인은 민감한 문제일수록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의 요체는 국익이 극대화이다. 대통령은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올바른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정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근시안적 포퓰리즘 정책은 국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고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은 그렇게 국익을 해친 최악의 외교적 실패가 되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외교 안보 정책은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외교적 실패를 치유하기는 쉽지 않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한국 외교 정책이 정상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하 실패한 반국가적 외교 정책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책을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들도 이 책을 읽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제를 관통하는 역사적 맥락에서 국교 정상회의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 및 한일 관계가 파행적으로 전개된 과정을 사법부의 판결과 함께 분석할 것이다. 평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 전쟁이 끝나면 교정국은 일반적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여 전쟁 상태를 종료한다. 평화조약으로 배상이나 재산, 청구권, 영토 문제 등 전쟁으로 발생한 문제나 사태가 최종적으로 처리된다. 복수의 교정국이 참가한 대규모 전쟁은 다자조약의 형태로, 양국 간의 전쟁은 양자조약의 형태로 체결된다. 2차 대전의 경우 연합국은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평화조약을 체결하여 아시아에서의 전쟁을 종결시켰다. 이 조약으로 당사국 간의 적대 행위가 종식되고 외교 관계가 수립됐으며 영토 분쟁의 해결과 배상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원칙이 정해졌다. 그런데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이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한국은 조약의 교섭 과정에서 서명국으로 참여하기를 원했고 일시적으로 서명국 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미국은 처음에 한국의 조약 참가를 고려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대표성이 논란이 됐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일본이 제국주의 체제에서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 아니라는 논리로 미국이 입장에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1949년 12월 이래 한국을 대일평화조약이 참가국 서명국으로 설정했다.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반면 영국과 일본 양국은 1951년 4월과 5월에 다음과 같이 반대했다. 첫째, 한국은 연합국이나 대일교정국이 아니었고, 둘째, 한국이 연합국 지위를 갖게 되면 공산주의자인 제일한국인들의 경제적 이득을 얻어서 일본 정부가 공경에 처하게 되며, 셋째, 중국이 조약 참가가 배제된 상태에서 한국이 참가하면 버마,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생 독립국이 국가 원수로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일평화조약이 당사국이 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1951년 7월 덜레스 국무장관은 양유찬 대사를 만나 일본과 교전 상태에 있었고 1942년 연합국 공동선언에 참가한 국가들만 대일평화조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양유찬 대사는 한국군이 중국에서 일본과 교전했으며 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선전포고는 무의미하다고 했다. 결국 연합국은 일본의 패전 당시 한국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한국을 당사국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해방된 한국은 그렇게 대일평화조약이 당사국이 되지 못했고 협상을 통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도록 규정되었을 뿐이다. 냉전이라는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조약이 성격과 체결 과정을 지배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이건 소제목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 해방 후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존재했던 한국은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유엔의 지원과 승인으로 독립국이 됐다. 즉 한국은 태평양 전쟁이 끝났을 때부터 3년 동안 독립국이 아니었다. 사반세기 동안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강대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미 군정이 반대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연합국이 정책으로 일본에서 분리되면서 한일 관계가 정리되지 못했다. 일본은 식민지 지배와 침략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국에 금전 배상을 했는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및 버마와 양자간 배상조약을 체결하여 전후 책임을 마무리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을 마크로네시아와 함께 분리지역으로 규정하고 경제협력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청구권 자금이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종전 후 미국이 점령지였다. 일본은 미 군정척이 간접 통치 규제에 의해 지배됐지만 영토에 대한 지배권이 아닌 영유권을 잔존 권리로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맥락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지배권 내지 통치권을 상실했지만 대일 평화조약의 만료 시까지 영유권을 형식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도 9월 7일 미 군정의 실질적인 통치로 군사 점령이 시작됐다. 한국에서의 미 군정은 일본의 군사 점령과 구분되는 독자적 군사 점령 또는 평시 점령의 성격도 가졌다. 일본에 대한 미 군정의 법적 성격은 헤이그 육전 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은 전후 점령이고 한국에 대한 미 군정은 적국의 식민지에 대한 변형적 점령이라고 평가된다. 요컨대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일본의 식민지였고 동남아 각국은 연합군이 탈환한 그들의 식민지였다. 우리는 오늘날 한일 관계를 논할 때 이런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독립투사들은 식민지 시대의 끈질기 무력 투쟁을 전개했지만 미국은 광복군의 규모와 전투 능력을 회의적으로 봤다. 사실 광복군의 규모는 프랑스나 폴란드 같은 유럽 연합군과 비교 대상이 되지 못한다. 미국이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고 한국에 대한 신탁 통제를 주장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동조한 이유는 한국의 독립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당시 정부와 여당은 그런 틈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취했다. 이 모든 것도 다 정치 이득만을 취한 게 문재인 빨리 구속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해방 후 한반도의 법적 지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의 개선이나 정상화는 요원하다. 자, 다음의 제목은 애매한 합의, 한일 기본조약. 국고 정상화를 위한 진통, 대일평화조약 4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1952년 2월부터 국교 재개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1965년 9월 기본관계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의 자금을 받아 경제발전에 사용했다. 그보다 앞서 미 군정청은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 소재한 22억 달러 규모의 일본 자산을 몰수하여 한국에 이전시켰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22억 일본인 재산들을 다 받아서 있다는 거니까 이거보다 엄청난 겁니다. 10여 년에 걸쳐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식민지 통치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경제적 지원을 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으로 사정이 변했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그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다. 결국 청구권 문제는 1962년 11월 12일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의 정치적 합의로 해결됐다. 김종필 오히라 메모에 의해 일본은 상기 5억 달러 외에 수출입은행 차관 1억 달러의 자금을 한국에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메모에는 자금의 성격이나 명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비합의에 대한 합의와 의도적 모호성. 일본은 자금의 성격을 독립축하금으로 받고 한국은 식민지 지배의 배상금으로 해석했다. 양국은 첨예한 쟁점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타협안을 도출했다. 이른바 비합의에 대한 합의를 위해 의도적 모호성을 조약에 반영했다. 양국은 마지노선을 건드리지 않고 그렇게 합의했다. 이동헌 외무부 장관과 신하 에시사부로 외상은 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으로부터 직접 독립을 쟁취하지 못한 우리는 해방 후 20년이 지나서 애매한 명칭의 조약을 받아들였다. 조약은 외교관계의 수립, 과거조약의 무효, 한국 정부의 지위, 유엔 헌장의 원칙, 통상교섭의 시작, 민간항공운송 교섭의 시작, 비준 및 반려 등 7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졌다. 조약의 핵심적인 부분은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양국은 과거 조약이 체결된 그 시점부터 무효인지 아니면 한국이 독립으로 비로소 무효가 됐는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됐다. 이동원 장관은 국회에서 병합조약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고 했고, 신하 S사부로 회상은 병합조약은 한국의 독립 시부터 무효다라고 했다. 1945년 이전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대표에 대한 강제를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만 조약이 무효 사유를 인정했다. 제국주의 침략이 정당화되던 당시에는 그런 구분이 의미가 없었다. 일본은 그렇게 을사보호 조약과의 병합조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조약 체결 당시 한국 대표에 대한 강제나 강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이를 부인하는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도 있다. 어쨌든 일본이 한국 주권 침탈은 사실이고 조약 무효 사유 구분으로 치유기 역사가 바뀌는 것은 없다. 한일 기본조약에는 한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규정됐다. 한국의 정통성을 인정한 이 규정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원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 제목은 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공방 청구권 협정. 한일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논쟁은 구보다 간이치로 이 발언을 통해 전개됐다. 일본 대표였던 그는 한국에 있던 일본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다. 한국은 그 재산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몰수한 것으로 식민지 지배의 배상으로 한국이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것은 한국인 애국자의 학살, 기본적 인권의 침해, 노동력 착취, 식량 공출에 따른 결과물로서 한국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보다는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며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지 않았으면 러시아나 중국이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인 재산 몰수는 국제법 위반이 아니지만 가령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미국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연합국이 중립국에 소재한 일본의 재산을 몰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구보다의 주장은 미국이 일본 재산 몰수의 법적 효과는 인정하지만 한일 양국이 주고받을 부분은 정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 합의가 대일평화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했다. 일본의 주장은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고 식민지 피해국도 아니라는 데 근거했다. 다만 한국을 중립국이라고 한 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 한반도가 일제히 탐욕과 폭력으로 강점당한 노예 상태의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그곳의 일본 재산은 권력적 착취로 불법 취득한 것이므로 국제법에 의해 당연히 몰수됐다는 것이다. 노예 지역이 해방이라는 전후의 현상은 사유재산이 존중보다 고차원적으로 일본인 재산이 몰수는 국제법의 취지에 부응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조선총독부가 경찰 통치로 한국인을 착취했으며 무단 통치로 자연자원을 고갈시켰다고 주장했다.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에서 한국인이 노예 상태를 명시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보다는 카이로 선언은 전쟁 중이라는 흥분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평시라면 그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일평화조약 반려 전 한국 정부의 수립과 관련하여 일본 입장에서는 그 조약에 의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할 뿐이라고 했다. 양측이 카이로 선언까지 언급하면서 국제법의 위반을 주장하는 점은 주목된다. 카이로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한국인이 노예 상태로 식민 지배를 받았다면 일본의 책임은 당연히 엄격하게 물을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서 일본의 입장은 완강했고 양국 대표가 주장하는 노예 상태와 흥분 상태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한국은 1951년에 8개 항목으로 정리한 대일배상요구서를 준비하여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다. 대일배상요구서 5항에는 피직용 한국인의 미수금 및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이 변제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양국은 이를 기준으로 청구권 협상을 진행하여 청구권 협정을 체결했다. 청구권 협정 제2조에는 양국은 서로에 대한 재산 및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일본은 이를 근거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국제법을 무시한 사법부의 혼란. 국제법을 무시한 이 사법부가 국제법을 무시한 거 아닙니까? 쪽팔리게. 이거 국민들이 이 책을 보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위안부 합의. 기시다 외상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아베 총리의 입장문을 발표했고 양국 외교장관이 이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합의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화로 정중하게 사과했다.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10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2019년 12월 위안부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에 따라 위안부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2018년 9월 유엔에서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통보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일본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2021년 1월 기자회견에서 2015년의 합의가 존속함을 인정했다. 헌법재판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2019년 12월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4월 서울중앙지법은 그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법부도 마찬가지로 일관성이 없었다. 어쨌든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은 국가 면제의 부인이라는 심각한 흠결을 내포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판결은 결국 집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위안부 문제는 사법부가 지배한다면 사법부가 자제한다면 그에 대한 외교적 혼란은 일단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위안부 문제보다 한일 관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사법적 절차에 기대지 않고 일단 정치적으로 문제를 처리했다. 그러나 외교적 현안이 해결해서도 사법 절차의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정부가 대변제 방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후속 판결을 통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처리나 특별법이 제정과 같은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4명, 4명은 2005년 2월 28일 신일철주 금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고했다. 원고는 2008년 4월 3일 패소 판결을 받고 2009년 7월 10일 서울고법에서 항소도 기각된다. 그러나 2012년 9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7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은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대법관들이 진짜 아주 큰 이 참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법의 양심도 없이 2012년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양한 논거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일본에서의 원고 패소 판결은 일제의 불법적 지배를 부인하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므로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으며 신일철주금은 설령 일본 법으로는 별도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한국법에 따라 과거 일본 제철이 승계 기업이 되므로 재무도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국내법 우선의 원칙을 그렇게 전면에 강조했다.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은 대일 평화조약 4조 규정에 따라 한일 양국이 재정적, 민사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치적 합의로 정리한 것이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가와 개인은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에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게 국가와 개인을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나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피고 측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 측 승소를 확정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국제법과 외국법을 고려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쪽팔리는 겁니다. 기본적 법률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판결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한국 내 입장이 일관되게 정리되지 못함으로써 혼란이 야기됐다. 대법원은 한국 헌법으로 식민지 사태를 비판하여 국권 침탈 당시 국제법적 기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청구권 협정을 국내법에 맞춰 무리하게 해석하는 등 판결은 시종일관 국제법 원칙을 국내적 관점에서 부인했다. 국가와 개인이 연결고리를 상대적으로 부정함으로써 포괄적 협정으로서의 청구권 협정의 존재 의의도 부인했다. 외교적 보호권이 행사된 청구권 협정 자체의 의미도 부인했다. 현대 국제사회에서 많은 국가는 국제법 존중을 대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관들이 무슨 재판관입니까? 외교적, 사회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을 내렸다. 2012년 판결 다시 주심이던 김능환 대법관, 김능환이 웃기는 사람입니다. 건국하는 심정 같은, 네가 무슨 건국하는 위치가 있냐?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국 당시 판결은 국내 정치판을 뒤흔들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출발점이 됐다. 이 판결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인 국제법상 의무 위반은 국내법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내용에도 반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국내법을 원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협약은 신의 성실의 원칙과 약속 준수의 원칙도 명시했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은 신의 성실의 원칙, 약속 준수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을 부인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넘는 내용을 담았다. 지지 않는 사법자제의 원칙, 지켜지지 않는 사법자제의 원칙. 지켜지지 않는 사법자제의 원칙입니다. 대법원이 사법자제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러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을 존중하여 중요한 외교적 사건을 판단하고 있다.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정부의 대외정책에 반하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없다. 영국에서 법원은 외교부의 행정부 확인서를 받아서 재판을 진행한다. 이는 19세기 이래 확립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조 전통으로서 사법부가 외교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섭외적 사건을 판단한다는 관행으로 확립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미국도 국제법이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지함을 구하여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 특히 연방 대법원은 그런 사건에 대해 국무부나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렇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자를 법정의 친구라고 한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비판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외교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과의 협조를 위해 그런 정치적 판단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정부 입장에 동조했다. 그렇게 진행된 외교부와 대법원의 접촉은 나중에 재판 거래 내지 사법적 대로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다. 한국에도 사법 자체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었다면 두 기관의 접촉은 문제가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정부의 여당이 상권 분립을 이유로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국내법과 국내 절차로 국제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외교적 사건을 국내법의 가치와 법리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표현이 정당하지 않다니 쪽팔리는 겁니다. 이거는 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 부분의 처분보다 전체의 평화를 선택한 미국 법원. 선진 강대국 미국은 어떻게 하는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국 측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일본은 한국이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는데 결국 판결금 채무를 정부가 인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앞으로 완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설득과 사법부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의 부당한 노역에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한 과거 전쟁 프로들이 1999년 미국 주재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된다. 미국의 연말 지법 폰워커 판사는 2000년 9월 21일 이 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대일평화조약은 원고들이 이 소송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미래의 청구를 금지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미래의 평화와 교환했다. 그 거래가 현명한 것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그리고 순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고들이 고난에 대한 완전한 보상은 거부되었지만 원고들이 수많은 전쟁 생존자들의 자유롭고 더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신들의 후손을 위한 헤아릴 수 없는 삶의 프롬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보세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판사는 대일평화조약의 의미를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에서 후손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서 찾았다. 법원은 법정의 친구 제도를 통해서 국무부의 의견을 듣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일 간의 강제징용 문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 법원은 사법자제의 원칙을 적용했다. 특히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라는 로마법 원칙과 전체의 평화가 부분의 처분에 맡겨서 안 된다는 미국 사법부 입장이 재확인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일 동맹은 이 판결이 내려진 후 더욱 견고해졌다. 대한민국 참 대법관들이 참 엉터리입니다. 자, 다음 점은 반일 정서의 극복, 반일 정서의 극복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독립한 한국은 1952년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당사국이 되지 못했다.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는 1965년에 실현됐고 애매한 성격의 한일 기본조약이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에 대한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한일 양국은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한일 양국은 비합의에 대한 합의와 의도적 모호성이므로 의견을 조정했다. 당시 미국은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접속을
결속을 강화하려고 했다. 대일평화조약을 통해 관대한 강화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마무리했던 미국의 의도는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실현됐다. 태평양 전쟁을 종료시킨 대일평화조약은 전후 국제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51년 9월 대일평화조약과 동시에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과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들은 대일평화조약으로 확립된 전후 질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역사적 사정과 국제 정치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한일 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았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선동적 메시지로 반일 정책을 시종일관 내세웠다. 종북 굴중 정책을 밀어붙임으로써 한일 관계도 악화시켰다. 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국교 정상화 후 65년 체제는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붕괴 직전의 상태가 됐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반일 정책은 그렇게 한국 외교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권 교체로 다행히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안보도 제자리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과 평가가 객관화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국민은 정치를 이미지나 주관적 느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를 보면 그런 우려는 더욱 깊어진다. 한일 외교의 정상화 차원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바라보고 일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사법적 판단과 정부 정책의 정합성을 모색해야 된다.